아들놈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조심조심 저를 바라보며 인사하던 그 여자아이. 저는 속으로 그래, 저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을 참 아끼는 눈빛이 보였거든요. 며느리가 될 아이를 처음 만난 날 저녁, 저는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아져서 부엌에 들어가 이것저것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고들빼기. 그 집은 경상도라더니 짭짤한 걸 좋아한다고 해서 정성껏 간도 맞췄습니다. 딸 같은 애가 생기는 기분에 설레서 반찬통도 새 걸로 사서 포장해 보냈지요. 며칠 뒤 아들놈이 울상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혹시 사돈댁에 반찬 보냈어? 응, 그날 내가 데리고 왔던 날. 그 아이 좋아 보이길래 내가 몇 가지 만들어서 보냈지. 근데 그게 여자친구 어머님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어? 뭐라고? 그 다음 말은 차마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돈이라는 사람이 제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했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냐며 아들 앞에서 반찬통을 내던지고 욕까지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제 음식을 모욕한 것도 억장이 무너졌지만 그리고 엄마, 나 싸대기 맞았어. 뭐 그날 반찬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욱하더니 손이 올라가시더라고. 누가 엄마 사돈인 내 장인어른 될 사람이 맛대가리 없는 반찬 보냈다고 내가 부모 교육을 못 받았대. 그래서 싸대기를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라지만 이런 모욕을 그것도 제 아들이 당하다니요. 저는 바로 집에서 나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더군요. 도어벨을 눌렀을 때도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문을 열고 나온 사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셨다던데요? 그 사람 대뜸 말하더군요. 아, 그거요. 아니, 요즘 누가 그런 짠 반찬을 먹어요? 고혈압 걸리겠더만. 그래도 사람이 보낸 정인데 그렇게 내던질 수 있습니까? 아니, 사돈댁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네. 그냥 음식 얘기한 건데 그리고 우리 아들 싸대기 때리셨다면서요. 예의 없으니까요. 말하는 태도가 기가 막혀서 한 대 친 겁니다. 그 정도도 못 참습니까? 우리 애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어른이란 사람이 눈앞에서 부모 흉이나 보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죠. 그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파혼해. 엄마, 그래도 파혼하라고. 사람은 겪어보면 아는 거다.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알았. 며느리 될 아이는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 집안과 계속 연을 이어가면 평생 고생할 거다. 이건 너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그 뒤로 며느리 아이도 우리 아들도 꽤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우리 아들은 지금은 직장 생활에 열심히 매달리고 있고 그 아이도 들으니 좋은 직장 구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파혼 소식이 주변에 퍼지자 참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들의 회사 동료들은 이유도 모르고 뒷말을 돌렸고 사돈 쪽 친척들은 우리가 체면도 없이 파혼을 강행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사돈 쪽에서 제 아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어요. 지 멋대로 성질 부려놓고 파혼한 주제에 우리 딸 인생만 망쳤어. 여자 하나 행복하게
못해줄 남자였으면 처음부터 손도 대지 말았어야지. 이런 말들이 동네 어귀를 넘어 심지어 교회 모임에서도 들려오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제 아들이 그날 이후로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넘기면서도 회사는 절대 빠지지 않았고 밤에는 방 안에서 책상 앞에 앉아 넉나간 표정으로 앨범을 뒤적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사돈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려 지나치려 했지만 사돈 쪽에서 먼저 다가오더군요. 사돈,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그 목소리가 그렇게 태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뻔뻔한 얼굴이었고 어찌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인사만 건네고 가려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 일은 다 우리 딸만 불쌍한 거죠. 뭐라고요? 우리 애는 아무 죄도 없는데 사돈댁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와서 결국 파혼까지 갔잖아요. 애가 지금도 밤마다 울어요. 사돈, 제 아들은 뺨을 맞았습니다. 그거야 뭐 혼날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겠죠.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게 아니라 맞았다는 사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도 사돈, 아이들 일에 어른이 너무 나서는 건 아이들 일이요? 그럼 그날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손찌검한 건 뭡니까? 그건 어른 일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시선을 피한 채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결국 등을 돌리더군요. 저도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괜히 감정 소모만 더하고 돌아선 것 같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그 눈빛에서 저는 결심을 받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그리고 상처를 덮고 나아가려는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새 그 사건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들은 요즘 한 여자와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 없이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단단하고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더군요. 처음 인사 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같은 상처를 겪게 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조심스레 현관문 앞에서 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일 먼저 배운 게 예절입니다. 제가 직접 반찬 해왔어요. 드셔보시고 부족한 점은 가르쳐 주세요. 그 반찬은 정갈한 나물 몇 가지와 손수 만든 두부조림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이 고마웠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단지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도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고 사람은 결국 마음을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 연락 없던 그 사돈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받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우리 딸 아직도 결혼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아이가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드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사돈, 그때는 우리가 좀 감정이 격했잖아요. 애들 일인데 너무 어른이 나섰던 것도 있고요. 솔직히 그땐 제가 너무 나갔어요. 전화를 끊지 않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늦은 후회일 수도 있었고 그 집 딸의 진심일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 아들 뺨을 때린 순간부터 모든 관계는 끝난 겁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아이들에게 기회는 없는 건가요? 아이들보다 먼저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전화 이후로 파혼한 며느리 어머니 쪽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평소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은 새 직장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저는 동네에서 손잡으러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며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어. 제가 눈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 눈빛엔 예전과 다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조용하고 정 많은 새 여자친구와 함께 오래도록 신중히 만나왔던 걸 알았기에 이번에는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진행됐습니다. 큰 예식장이 아닌 가족들만 모인 소규모 장소였지요. 그 자리에선 다들 웃고 있었고 저도 오랜만에 마음 놓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한 명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돈댁 전 며느리 후보였던 그 아이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젠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뜻밖의 장면을 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쯤 지나 동네 한 병원에 갔을 때 접수대 앞에 서 있던 여인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 사돈댁 그 여인이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눈빛도 한참 무거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저를 불렀습니다. 사돈, 그 목소리에 잠시 멈칫하긴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남편 쓰러졌어요. 뇌출혈입니다. 병원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딸 아이는 퇴사하고 돌본다고 들어왔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차갑게 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쓸쓸해 보이니 도무지 외면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너무 오만했어요. 솔직히 사돈댁 반찬도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괜히 체면 차리느라 그건 오래전에 끝났던 이야기잖아요. 알아요. 알고 있는데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요. 내 딸도 아직까지 제 잘못 때문에 외롭게 지내고 있고요. 그러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죠. 저 말고도요. 제 아들한테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아드님에게 편지라도 전해도 될까요? 그건 제 아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대신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그 후 그녀는 며칠 뒤 손편지를 들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편지만 받고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다 먹은 뒤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죠. 누구한테 온 거야? 읽어봐. 아들은 망설이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에 빼곡히 써내려간 글을 한참이나 읽더니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더군요. 읽었어. 무슨 생각 들어?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누군가가 후회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넌 용서할 수 있겠니?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도 자기 딸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건 확실해. 그 대답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아렸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누군가의 인생에 남긴 상처는 너무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이 잠든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그 편지를 찢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상 구석에 놓아두었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동네에서 다시 사돈댁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머리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 편지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죠. 새 며느리는 그 후에도 변함없이 저에게 잘했습니다. 함부로 다가오거나 과하게 애쓰는 모습도 없이 늘 조용히 곁을 지키는 아이였지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눈치채고 따뜻한 차를 내오고 말없이 김장철 준비해 놓은 고무장갑을 내미는 그 아이의 태도에 저는 몇 번이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엔 시장에서 묵은지 한 포기를 사와 어머님, 이걸로 수육 삶아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며 싱긋 웃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울컥하더군요. 이 아이는 제 음식에 눈살 한 번 찌푸린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 맛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한 나날도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손주 돌잔치 전날 그 전 며느리 후보였던 아이와 그 사돈댁 부인이 예고도 없이 행사장에 나타난 겁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장식 마무리하던 때 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 둘을 보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눈은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돈댁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주돌이라는 소식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너무 미안해서 작은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축하할 자리가 아닙니다. 미안함은 돌잔치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돈 저도 사람입니다. 그날 제 행동이 잘못된 거 이제야 너무 잘 알겠어요. 딸 아이가 몇 년을 앓고 나서야 저도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드님한테 다시 전해주세요. 이번엔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가족만의 시간입니다. 미안하다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 주세요. 이 아이가 어떤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아이도 뒤따라 나갔고 행사장은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차분해졌습니다. 돌잔치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와 손주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함께 지켜낸 시간이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왜 엄마가 그렇게 화냈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땐 엄마 혼자 다 맡고 계셨던 것 같아. 그땐 너도 많이 아팠잖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픔이 없었으면 지금 이 가족 못 만났을 거야.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따뜻함이 그간 견뎌낸 시간과 더불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저보다 한참 젊은 분이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고 무엇보다도 눈빛에 깊은 예의가 느껴졌지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과는 처음 뵙겠습니다. 딸이 패기치지 않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 집안은 우리처럼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감기로 고생하던 날 그 친정 어머니께서 직접 미역국을 끓여오셨어요. 며느리 몸살난 거 어머님도
걱정되실 것 같아서요. 조금이라도 덜 힘드셨으면 해서요. 그때 저는 정중히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정성 들여주시는 거 저도 배워야겠어요. 그 한 끼 식사가 끝나고 조용히 정리하며 그분과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손주 얘기, 아들 얘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희 어머니 시절 이야기까지 흘러들어갔지요. 우리 시대엔 며느리 고생시키는 게 당연했죠. 저도 처음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셨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딸한테는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겁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배 끼치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 걱정 마세요. 딸을 잘 키우셨다는 건 이 아이가 매일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제 며느리가 참 고맙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닿아가던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야말로 함께 아이를 키우는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던 사돈이라는 관계도 이제는 따뜻한 온기를 지닌 동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한 게 평온할수록 작은 불씨 하나에도 예민해지는 순간이 오지요. 어느 날 손주 어린이집에서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른 아이와 장난감을 두고 다투다가 우리 손주가 살짝 밀렸고 이마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그날은 제가 어린이집에 대신 데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얼굴에 상처 자국이 선명한 손주를 보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레 설명했어요. 아이들끼리 장난감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서로 미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치료는 했고요. 죄송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날따라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지요. 엄마, 무슨 일이야? 손주, 오늘 이마 다쳤다. 뭐라고? 왜? 그날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감정이 앞서다 보니 조금 격해졌습니다. 어린이집이 뭐 이래? 어떻게 애가 다쳤는데? 바로 전화도 안 해?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애들 돌보는 곳에 왜 선생님 숫자는 부족한 건데? 며느리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고 마침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도 오늘 일 들었고 선생님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바로 병원도 다녀왔고요. 그 순간 제가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조치했는데 저만 괜히 흥분한 셈이었으니까요. 미안해. 괜히 소란 피웠네. 아니에요. 어머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손주는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탓부터 했겠지만 이젠 그 아이가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에 제 분노를 쉽게 옮길 수 없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찬 2가지 싸서 며느리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괜히 감정 앞섰다. 고맙다. 나보다 더 침착하게 아이 돌봐줘서.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요. 요즘은 어머님 말 한마디에 제 마음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며느리를 가르친다는 마음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 살아가는 동료라는 마음, 그것이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더 많이 참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물러서며 맞춰가는 관계가 되었지요. 우리 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이날만큼은 가족들 모두가 모이는 날이었고 저도 며느리에게 제사 준비는 무리가 되지 않게 부탁할 생각이었어요. 이번 제사는 그냥 내가 다 준비할게. 넌 그냥 옆에서 잠깐 도와주기만 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더군요.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들어온 지 몇 해인데 아직도 제 사상을 모르겠어요. 이번엔 제가 제대로 해볼게요. 그거 힘들어. 내가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잖아. 고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 마음이 편해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결국 며느리는 앞치마 두르고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음식 하나하나를 저랑 같이 만들어냈습니다. 잡채도 전도 나물도 손이 야무지게 들어갔고 맛도 딱 제 입맛에 맞게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했던 맛이랑 똑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레시피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가슴이 울컥했지요. 누군가는 제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라 말했고 누군가는 그 맛을 기록해두고 따라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작은 손님방에 앉아 며느리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어머님도요. 덕분에 저도 이젠 제사란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완전히 맡겨볼까? 그건 아직 무서워요. 다음엔 반반이요. 그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도 함께 참석하셨는데 저라는 모습도 어찌나 공손하고 단정한지 예전에 씁쓸했던 제사날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큰형님 부부가 조용히 다가와 말하셨습니다. 요즘엔 집안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예전엔 형님 혼자서 모든 걸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며느리 손길까지 더해져서 따뜻해졌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 내가 잘 견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 숙이며 음식을 덜고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있어 참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 사돈댁 아이, 그러니까 한때 우리 아들과 결혼까지 갔던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저 기억하시죠? 실례인 줄 알지만 혹시 아드님한테 제 이야기 전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이제서야 제 잘못이 뭔지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때 어머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도 제가 너무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요. 그 말에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누군가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란 말 몇 마디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박힌 상처는 누군가의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깨끗해지지 않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내가 전하진 않겠다. 내가 진심이라면 직접 해야지. 그 아이가 받아들이든 안 하든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정말로 우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아들이 퇴근하고 막 들어서던 순간 현관 앞에서 마주친 둘의 표정은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편지만 건넸고 아들은 받아들고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편지를 가만히 내려놓고는 그냥 밥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편지는 조용히 휴지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찢기지도 구겨지지도 않은 채 그걸 본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금방 자랐습니다. 처음 기어다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아들고 새 가방 메고 거실을 빙빙 돌며 신나게 뛰어다니더군요. 할머니, 나 진짜 학교 가는 거야? 나 교과서도 생겨?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형아 되는 거지.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도시락도 싸가야지. 입학식 날 아침 며느리는 아이 옷을 다림질하고 저는 새 운동화에 이름표를 달아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아이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학교 운동장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처럼 이렇게 손주 키우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나도 그래.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웃으며 이날을 맞이하진 못했을 거야. 입학식이 끝난 후 돌아오는 길, 제가 문득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내 삶 좀 챙겨라. 아들 학교 들어가면 너도 다시 내 커리어 이어가야지. 그럴까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하던 일에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충분히 해줬고 이제부턴 그 아이가 엄마가 일하는 걸 보며 배우는 시기야. 그리고 나야 너 믿고 맡기면 돼. 그 말에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날 밤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이 잠든 뒤 거실 불 꺼놓고 작은 탁상 스탠드 아래서 노트북 펴놓고 뭔가 적는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가슴이 찌르르 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집안일을 전보다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제가 할 일을 조금 더 떠맡았죠. 반찬을 더 자주 하게 됐고 아이 숙제도 함께 봐주게 됐고 밤에는 며느리 대신 아이 옆에서 책도 읽어주게 됐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밤마다 공부해? 엄마는 너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지금도 배우고 나중엔 더 멋진 엄마가 될 거야. 그럼 나도 할머니처럼 엄마 도와줄게. 그래, 우리 손주도 멋진 사람이 될 거지. 그렇게 우리 집은 다시 조용히 하지만 점점 더 단단한 집이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다시 쌓아갔고 아들은 그걸 응원해주며 더 적극적으로 가정을 보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때 상처와 오해, 외면과 고통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을 딛고 조금 더 따뜻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 방에서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들어와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일은 제가 다 정리했어요. 아드님도 퇴근하고 올 거예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미안하네. 내가 얼마나 바쁜데. 어머님은 우리 가족의 기둥이세요.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밤 아들이 저녁상을 차리고 손주는 국을 퍼서 제 앞에 놓아주더군요. 할머니, 이건 내가 떠온 거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셔요. 고맙다, 우리 손주. 그 따뜻한 밥 한 술에 저는 모든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라 욕먹고 사돈한테 뺨 맞고 아들 파혼시키던 그날이 있었지만 지금 제 앞엔 따뜻한 국물 속 가족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아이 안에도 뭔가 다르게 움직이는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모든 엄마 말, 아빠 말, 제 말도 잘 따르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조금씩 말끝을 흐리거나 고개를 갸웃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주야, 숙제했니? 응, 할 거야. 할 거란 말은 안 한 거란 뜻이지. 얼른 하자. 근데 할머니, 왜 나는 게임하면 안 돼? 다른 애들은 다 스마트폰 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이가 너무 일찍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걸 피하자는 생각으로 휴대폰은 아직 안 쥐어줬거든요. 하지만 요즘 애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관계의 문 같은 거라더군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애가 커서 그런지 친구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게 많아졌어. 저도 느껴요, 어머님. 근데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보고는 있는데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고 그 눈빛 안엔 잘 키우고 싶은데 방법이 어렵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손주는 결국 학교에서 작은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친구랑 다퉜는데 이유가 게임 이야기에서 소외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담임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조심만 한 건 아닐까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된다고 하니 결국 애가 혼자였던 것 같아요. 걱정 마. 너처럼 신중한 엄마는 흔치 않아. 지금처럼 같이 상의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가면 돼.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손주는 옆방에서 책 읽고 있었지요. 우리도 스마트폰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막연히 안 돼 라고만 하면 애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두고 주는 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좋겠다. 그리고 처음 줄 땐 내가 직접 설명해 주면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가르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손주는 첫 휴대폰을 갖게 되었고, 며느리는 사용 시간, 사용 앱, 전자기기 예절까지 작은 책자까지 만들며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손주는 의외로 규칙을 잘 지켰고 무엇보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이 일 이후로 아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저도 요즘 세대 방식이라는 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많이 배워요. 처음엔 그냥 막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애들 세상은 우리 때랑은 다르지. 우린 그냥 참으라고 했지만 이젠 소통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해. 그렇게 가족은 다시 한 걸음 성숙해졌고 저는 그 속에서 묵묵히 뒤를 받쳐주는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손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커서도 가족이랑 같이 살고 싶어. 왜? 친구들이랑 따로 살고 싶지 않아? 응,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하니까 엄마도 할머니도 다 있어서 나는 혼자 있는 게 싫어. 그 말에 저는 목이 콱 메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겠지요. 서로 다르고 생각도 부딪히지만 결국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울타리. 며느리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한 아이를 키워내고 있는 진짜 가족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바람도 매서웠지요. 평소엔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제가 자꾸 기침이 심해지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기에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단한 내과 진료일 줄 알았는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있으십니다. 나이도 있으시니까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입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고 이제 나도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며느리에게 연락하자 일하던 걸 멈추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조그만 얼굴에 눈물부터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아프세요? 제가 뭘 놓친 거죠? 왜 더 빨리 못 알아봤을까요? 야야, 그런 말 마라. 내가 괜찮다고 너무 오래 버텼던 거야. 며느리는 손수 입원 수속을 밟고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병실에 함께 앉아 저녁밥을 나눠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병원밥 너무 싱겁지 않아? 나야 원래 짠 거 안 좋아해서 괜찮아. 그래도 엄마 반찬이 세상 제일 맛있었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괜히 마음이 이상해. 엄마, 이제부터는 저희가 차려드릴게요.
이제는 쉬세요. 그동안 너무 혼자 애쓰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는 정말 제 자리를 물려줄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걸 제가 앞장서서 해야만 돌아가던 집안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와 아들이 나서서 제가 없는 자리를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었던 거죠. 입원 한 며칠 동안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병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조용히 수건을 갈고 간호사에게 상태를 묻고 심지어 병실 창가에 작은 화분까지 놓아두었더군요. 어머님, 이 화분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서요. 햇빛 잘 드는 자리니까 잘 자랄 거예요. 넌 어쩜 이렇게 마음을 써주냐. 참 고맙다, 우리 딸.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웃었습니다. 지금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 진짜 딸이지. 누가 뭐래도.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애도 저도 긴 시간을 돌아서 드디어 이 자리에 도착한 느낌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며느리는 말없이 제 이부자리를 정리해주고 아들은 퇴근길에 들른 시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쪽파를 한 단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야 힘나지. 지금은 쉬셔야 하니까. 이건 내가 무쳐볼게. 내가 파김치를 엄마가 예전에 알려준 그 레시피 그대로 할게. 그날 저녁 어색한 손맛이지만 정성이 가득한 파김치를 앞에 두고 우리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조용한 식탁 위에 그 어떤 말보다 큰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젠 제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 곁을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는 조용히 뒤에서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도록 응원하는 역할이 되었지요. 시간이 흐르며 손주는 훌쩍 자랐습니다.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겼고 목소리도 변해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줄었고 말수도 부쩍 줄었습니다. 할머니, 밥 됐어요? 응, 다 됐다. 나와서 먹어. 그냥 나중에 먹을게요. 예전 같으면 뛰어나와 밥상 앞에 앉던 아이가 요즘은 밥도 늦게 먹고 눈도 잘 안 마주치려 하니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이 복잡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얘가 말을 안 들어요. 학교 얘기도 안 하고 친구 얘기도 안 해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랑 똑같은 시기를 겪었어. 내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중학생 땐 눈만 마주치면 방에 들어갔거든. 근데 그런 시기가 꼭 있어. 그럴 땐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해.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네요. 그치. 근데 엄마는 원래 그걸 하는 사람이야. 며칠 뒤 저는 조용히 손주 방문 앞에 김치전 한 접시를 놓아두었습니다. 딱히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배고플 땐 먹겠지 하는 마음이었죠. 조금 뒤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따뜻할 때 먹어. 나중에 또 해줄게. 그날 저녁 손주는 거실에 나와 앉아 TV를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 보다 광고 시간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 해요. 엄마가 일한다는 거. 다른 애들은 맨날 집에 엄마 있는데 왜 넌 없냐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고 그 감정을 속으로만 삼켜온 거였지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 들으면 가만히 있었어.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울컥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조용히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무 서운했겠다, 우리 손주. 하지만 내 엄마는 너를 위해 일하는 거야. 그게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오히려 멋있는 거란다. 정말요? 그럼 너도 알잖아. 내 엄마가 얼마나 성실한지. 다른 사람들 말보다 엄마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를 먼저 봐야 해. 그날 밤 손주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서운했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할머니가 다 얘기해줬어. 며느리는 말없이 손주의 등을 쓸어내렸고 저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가족이 참 많이 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갈등은 크고 작게 이어졌지만 이제는 모두가 조금씩 말하는 법을 배웠고 서운함을 터놓고 말할 줄 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 서서 김치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지만 그 손끝엔 예전의 외로움도 억척스러움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팔이며 다리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저릿했고 몸을 일으키려 해도 중심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겨우 부엌에 나가려다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찢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는데 다행히 그날은 며느리가 재택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놀라서 달려온 며느리는 제 상태를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은 빠르게 대처하셔서 큰 이상은 없지만 앞으로는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회복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당장 요양보호사 자격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손으로 어머님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지요. 엄마, 이번엔 저희가 엄마 인생을 지켜드릴게요. 그동안 엄마가 다 감당해왔잖아요. 이제 저희 차례예요. 입원한 병실에서는 예전처럼 제가 밥상을 차려주지 않아도 매 끼니 누군가가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왔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전에 반찬을 싸오고 아들은 밤마다 병실 소파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손주는 학교 끝나면 와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의사가 될까 봐요.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사람이 되면 할머니도 덜 아프실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손에 기대어 흘린 눈물이었지만 그 안엔 평생의 후회도 고마움도 사랑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서 추천해준 재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찾아다녔고 집안 구조도 제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다 바꿨습니다. 문턱은 없앴고 손잡이는 곳곳에 달았으며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까지 깔았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싫지 않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함께 모시고 살고 싶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건 이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 말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은 내 공간, 내 방식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산다는 게 그리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젠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한다는 고집은 내려놓을 때가 되었지요. 그래, 나도 이젠 너희랑 함께 살면서 남은 시간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낯선 듯
익숙한 공간에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창문 너머로 며느리와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에서 뭔가 장난을 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 소리에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들어온 후 제 일상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전기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창밖엔 손주가 학교 가기 전 교복을 털며 나가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안을 지휘하거나 식사 준비를 지시하지 않아도 됐고 대신 거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저 가족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됐지요. 어머님, 저 오늘은 집에서 일할 거예요. 혹시 점심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뭐든 좋아. 너랑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지. 그렇게 며느리와 마주 앉아 오찬을 나누던 어느 날 저는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주인이다.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젓가락을 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널 키운 게 아니라 너는 스스로 다 이겨내며 커온 아이다. 저는 그 순간 문득 며느리에게 무언가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했던 수많은 실수, 그러면서도 지키고 싶었던 가치들, 지금의 너는 그런 걸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짧은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남기는 편지. 처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단다. 그래서 너를 몰아붙이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많이 참으라고도 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내가 어머니라는 자리에서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넌 내 딸보다 더 딸 같은 사람이고 내가 말로 하지 못한 수많은 고마움이 내 밥 짓는 손끝, 아이를 쓰다듬는 눈빛에서 전해졌단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저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이미 너는 내가 배울 만큼 다 이룬 사람이니까. 그 편지를 접어 조용히 며느리의 머리맡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는 그 편지를 발견한 듯 아침 식사 준비 도중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언젠가 이런 어머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러고 있잖아. 나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시간이 더 흘러 손주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아들은 승진을 했고 며느리는 작지만 자신만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대신 웃는 일이 많아졌지요. 이따금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 집은 참 복 받았다. 며느리가 그렇게 살갑다며? 그래, 나는 지금 내 딸보다 더 딸 같은 며느리랑 살고 있지.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듣고도 어쩐지 체면처럼 느껴졌지만 이젠 그런 말이 그냥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늦가을 오후 햇볕 좋은 날 거실 창문 너머로 며느리와 손주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걸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 이 집의 뿌리가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겨울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손끝이 저릿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전엔 하루 종일 걸어도 멀쩡하던 다리가 이제는 현관앞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의사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약으로는 최대한 조절하고 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생활하시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시간이 조금씩 하루하루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제 장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중에 일이 생기면 말이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집 근처 절에서 조용히 치러주면 좋겠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손주 결혼식도 보셔야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지. 근데 사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잖니. 그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 안에서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 몇 장과 오래된 반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그리고 어린 아들, 그 옆에 지금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겨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작은 상자 하나에 조심스레 다 담고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며느리에게, 너는 내 삶의 가장 마지막 계절에 찾아온 봄이었다. 처음엔 참 바람만 가득한 관계였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너는 나를 따뜻하게 데워주었단다. 너는 내 반찬을 사랑해줬고 내 아들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했고 내 손주를 누구보다 따뜻한 품으로 키웠지. 나는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면 내 삶은 충분히 따뜻했다. 그 편지를 사진과 함께 서랍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그 상자를 발견하고 한참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제 곁에 앉아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의 삶을 이어갈게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묵묵하게.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갔습니다. 새벽이면 여전히 눈은 먼저 떠졌고 창밖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한참 바라보다가 가끔은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참 다행이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따뜻한 미음을 끓여줬고 손주는 저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들은 퇴근할 때마다 조용히 앉아 제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지금도 엄마 품 안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품이 되어 남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인생이다. 그렇게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제 몸은 점점 더 자주 누워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호흡은 짧아졌고 심장은 쉽게 지쳤습니다. 예전엔 마당에 나가 손주 자전거 타는 걸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창문을 열고 앉아 햇빛만 바라보는 것조차 벅찬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사람들 곁에서 참 많이 웃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받았다는 걸 알기에 이제는 떠날 준비도 천천히 온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숨이 깊어지고 몸이 무거워졌던 그 순간 저는 아들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내일쯤엔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내가 결혼식 때 했던 그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시간 많아. 아직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해야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먼저 너희 눈을 마주보며 인사하고 싶어서 그래. 그 말에 아들은 눈을 꾹 감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며느리와 손주, 아들 모두 제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병실 안엔 바람 소리도 외부 소음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우리 가족의 숨결만 조용히 오갔습니다. 저는 힘겹게 손을 뻗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잘했다고 느끼는 인생 중 가장 확실한 하나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너, 내 아들아. 처음엔 너무 어리게만 봤는데
이젠 내가 너한테 기대고 살아왔더라. 참 좋은 남편, 참 좋은 아빠 됐더라. 아들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엄마한테 혼날 일 많아. 엄마 없으면 어떡하라고. 괜찮다. 내가 없어도 너흰 다 잘 해낼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우리 손주야. 넌 앞으로도 사람 마음 따뜻하게 보는 사람이 돼야 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옆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줄 아는 거란다. 손주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도 꼭 그렇게 살게요. 할머니처럼. 그 순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이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사랑을 다 전하고 떠날 수 있어서.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 바깥으로는 늦봄의 바람이 하늘을 스치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눈물 섞인 미소와 작은 손길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의 장례식은 제가 남긴 말 그대로 조용히 작고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큰 조화도 웅장한 조문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 앉은 며느리와 아들, 손주, 그 세 사람의 눈빛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장례가 끝난 후 제가 생전에 남겨둔 작은 일기장을 들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였던 시간보다 며느리를 믿었던 시간이 더 따뜻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손주는 할머니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조용히 종이 비행기 하나를 놓아두었습니다. 그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에서도 우리 가족 지켜봐 주세요. 우리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집안은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언가 빠져버린 것처럼 허전한 공기가 가득했고 식탁 위에는 저 없이도 차려지는 밥상이지만 누구도 쉽게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에 서서 예전처럼 국을 끓이고 반찬을 무치지만 그 손끝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가끔 주방 창가에 기대어 바람이 드는 방향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은 늘 제가 서 있던 자리였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머님이 항상 고추장 살짝 넣으면 맛이 깊어진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오늘 그렇게 해봤어요.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도 모른 채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날 저녁 밥상에선 세 식구 모두 그 찌개를 조용히 떠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짭조름한 국물 맛에 모두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지요. 며칠 후 아들이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 제가 남겨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제 목소리로 남겨둔 음성이 담겨 있었지요. 언젠가 어릴 적 손주가 제게 묻곤 했었습니다. 할머니, 왜 옛날엔 다 일기장에만 썼어요? 녹음하면 더 오래 기억될 텐데. 그 말을 마음에 담고 하루는 제가 조용히 녹음기를 켰던 날이 있었던 겁니다. 카세트 속 제 목소리는 조금은 쑥스러운 말투로 시작됐습니다. 이걸 듣고 있을 내가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이건 아마도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일 거야.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은 입술을 꾹 다물고 손주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들었습니다. 나는 참 고집도 세고 말도 많고 가끔은 너무 앞서서 사람을 다그친 적도 있었어. 근데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간다. 나는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걸 매일매일 표현하려고 애썼다는 거. 녹음기에서 들리는 제 목소리는 언제나보다 담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너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결국 내 딸이 되어줬고
나보다 나를 더 이해해준 사람이다. 내가 우리 집을 지켜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여자로 살다 간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조용히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 그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엄마 믿고 떠난 거야. 엄마가 다 해낼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엌 수납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손때 묻은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매년 김장을 할 때 잊지 않으려고 메모해뒀던 노트였지요. 무는 두툼하게 썰고 소금은 꼭 하루 전날부터 절여두기. 양념은 멸치 액젓보다 집간장이 감칠맛. 며느리는 그 노트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새 노트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트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의 레시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따뜻한 역사가 담긴 책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이걸 다시 펼칠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제게 배운 모든 손맛을 하나씩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깻잎찜, 동그랑땡, 파김치, 그리고 그 애가 가장 두려워했던 묵은지찜까지. 냄새만 맡아도 제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하던 그 음식들도 이젠 며느리 손에서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손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며 자라며 이야기 하나하나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항상 멸치 말고 디포리 넣어야 깊은 맛 난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계란지단 부칠 땐 꼭 한 장씩 시키라고 하셨대요. 할머니는 국자는 무겁다고 손으로 간 보셨대요.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숨 쉬지 않아도 이 집 안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 조용히도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어느새 머리카락에 흰빛이 섞이기 시작했고 손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따뜻한 사람 하나를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손주는 자연스레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란 존재 어떤 사람이야? 그 물음에 며느리는 잠시 멈춰 식탁에 놓인 묵은지 한 접시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딸이 되기까지 기다려준 사람이야. 내가 엄마가 되도록 품어준 사람이고 내가 잘못할 때 등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 손주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자기 아내가 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사람보다 앞서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여주면 돼. 결혼식 날 손주는 검은 양복을 입고 제 영정 사진 앞에서 묵례를 했습니다. 사진 속 저는 예전에 손주가 손수 골라주었던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는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실 날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걸 누구보다 먼저 믿어준 분이니까. 시간은 그렇게 제 자리를 며느리에게 그리고 며느리는 다시 그 다음 세대로 물려주며 흘러갔습니다. 이젠 저는 누구의 목소리로도 불리지 않지만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이 집안에 남아 있습니다. 김치 냄새 밴 냉장고 속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소 뒤 누군가의 등을 쓰다듬는 손끝 그리고 밤마다 전등을 끄기 전 잘 자요라고 속삭이는 그 조용한 말 속에 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살아온 세월이 때론 날카로웠고 때론 눈물 났지만 결국 사랑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살아내줘서